어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년 4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선 의료진들의 힘겨운 상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일부 방역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산의 보건소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예,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3일에 부산 동구보건소의 30대 간호직 공무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니고 이런 병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인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분은 코호트 격리하고 있는 병원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 원래 업무가 그것이 아니고 예. 그런 업무를 맡아왔죠. 그런데 이 업무가 이제 상당히 힘든 그런 업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부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평소에 좀 우울증을 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병원 직원들하고 이런 대화, 문자 대화 같은 걸 보면 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도 있고 네. 검색 기록에도 뭐 불안 장애, 뭐 우울증 이런 단어가 검색돼 있었다. 그래서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분들 그리고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었는데 특히 올해 초에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파견 인력을 늘리기도 했지만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아직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인력은 크게 방역에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의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이제 현장 의료 인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방역에 관련된 복지부나 질병관리청, 보건소의 인력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교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많은 피로도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역에 관련된 인력 같은 경우에 최근 한 4월 정도에 조사한 바에 보시면은 대략 한 번아웃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한 34% 정도, 그다음에 네네. 이제 울분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69.7% 정도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번아웃도 많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또는 일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면서 지금 관련된 백신 업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적지 않아서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들 중에 이제 일부 분들께서 좀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악성 민원과의 사투도 벌이고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지고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방역하고 예방접종 임무를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예방접종이 가셔야되면서 사실은 지적됐던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에 대비를 해서 네. 좀 중장기적인 의료 인력에 대한 것들, 지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의료진과 그리고 업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 등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사적 모임과 다중시설 이용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단계를 3개로 나눠서 적용이 되는데요. 1단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방 접종, 백신을 접종을 한 번만 하더라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을 제외됩니다. 그게 네. 지금 8명까지 돼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분이 만약에 2분이 있다 그러면 10명까지 되는 것이고요. 백신을 5명이 맞으면 13명까지 모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최근 이제 접종을 많이 하신 분들이 되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니까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지인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각종 그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강사는 접종을 안 했을 때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지금 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접종하신 고령층 위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건 가운데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한쪽만 맞아도 대면 면회가 이 아크릴판 없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입장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것도 할인이 됩니다. 맞는 분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300만 명이 맞는 25% 정도가 1차 접종이 끝나는 7월 말, 네. 7월 1일 시점에 이제 2단계가 들어가는데요. 접종을 다 하신 분들은 인원 제외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 인원 제한이.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차만 맞아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집회라든가 이런 네. 특수한 목적을 갖고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은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공원이라든가 산책을 할 때는 한 번만 맞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의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경기장이나 영화관 이런 것도 뭐 접종자를 위한 구역 이런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분들은 거기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함성도 지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 같은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 접종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끝내는 시점, 그게 아마 이제 9월 말쯤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때 3단계 지원이 들어가죠. 그때는 이미 이제 방역 수치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감염 취약 시설, 뭐 요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시설이나 장소는 거의 다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이 3단계 다음, 그러니까 12월 말, 그러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이 끝난 시점, 이때는 실내 마스크를 그때는 쓰지 않을 것으로 아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당연히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 기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백신 접종이 사실 지금 본인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실외 마스크를 벗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만은 지금 돌파 감염 사례,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기고는 있지만 그 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저께 돌파 감염자의 숫자가 이제 10,000명을 넘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1억 6천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 그중에 1억 3천만 명 정도는 2차까지 마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돌파 감염의 비율을 보시면 대략 0.007%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환자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기간 자체도 좀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돌파 감염 자체는 뭐 생기고 저희가 분명히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야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가지 좀 저희가 고민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저희가 만약에 이제 면제시켜준다.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예방접종을 했고 하지 않았고를 구분하는 일이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전부 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앱이 나와 있지만 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한 종이 문서나 이런 걸로 했더니 위조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본인이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1차에 접종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접종자와 또 접종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제 그런 질문이 많았죠. 그러니까 배지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뭐 그건 위변조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니까 그건 네. 뭐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때 이제 방역 당국의 답변은 이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길 가는 사람 마스크 안 썼다고 붙잡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은 뭐냐면 마스크는 제2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스크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더라도 마스크를 함부로 벗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덜컥 7월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게 조건이 있죠. 1차 예방 접종 한 사람들에 한해서.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 1차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 면역력이 100%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90%, 100%이 결과는 철저하게 관리된 상황에서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타인에게 가족끼리 전파하는 건 45%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1차 접종자들에게 마스크 쓰지 않는 부분을 한 것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에 넣기 위해서 1차 접종자도 7월부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다 2차를 맞아야 마스크를 벗도록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마스크를 강조한 정부가 훨씬 더 헐거운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만약에 적용시키고 싶으면 저는 4주 이후라고 조건을 달아야 된다. 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이후부터 예방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도 고려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참고로 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 예방 접종한 거는 전자 증명도 가능하고 종이 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증명서는 그 질병관리청의 앱에 가면 전자 증명서를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방문하면 종이 증명서를 만들어줍니다. 네. 아마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런 증명서를 하나쯤 갖고 다니시면 뭐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백신 접종률이 7%, 8%밖에 되지 않고 하루 환자가 600명 나오는 현 상황에서 네.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제한적이지만 풀어주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아마 메시지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사실 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져야만이 지금의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자칫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은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예방접종이 어느 일부 진행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초기에는 그 예방접종이 시행된과 동시에 그 안도감을 너무 과평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방역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한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그렇게 마스크 착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예방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미착용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위험성까지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맞도록 하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부터요 자녀 백신, 이른바 노쇼 백신을 휴대전화 앱으로 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접종 대상자가 예진을 하는데 못 맞은 상태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에 남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예약을 휴대전화 앱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도 가능은 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자기 사는 곳의 주변에 있는 병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지도에 들어가면 네. 현재 접종 상황이 전부 지도에 뜹니다. 그래서 무슨 병원은 몇 명, 무슨 병원은 몇 명 이렇게 뜨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그 병원을 눌러서 예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리고 자기가 한 5개 병원 정도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네. 잔여 백신이 나오면 그 알람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맞아라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그 많은 백신을 맞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현재는 30살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한해서 합니다. 예. 2주 동안 시험 적용을 하는 것이고 다음 달 9일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성과가 좋거나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파이자는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가능한 건데 오늘 예약을 하면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당일 예약, 당일 접종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1차에 내가 순서는 아닌데 저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노쇼 백신을 맞았다 하면은 그다음 2차 백신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접종을 하고 나오면 예. 다음 접종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1주 후가 되겠죠. 예. 12주 되는데 맞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은 뭐 그 자동으로 그 날짜가 정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예. 내가 당일 예약 접종하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안 갔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번에 잔여 백신 맞을 기회가 박탈됩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예약한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백신 접종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약을 했으면 꼭 가서 맞아야겠네요. 예, 예, 다음번에 기회가 안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아예 그냥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돼 버리기 때문에요. 반드시 예약하신 경우는 꼭 가서 맞으시고 부득이하게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는 전화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취소하시면 예, 됩니다. 만약에 잔여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 못 맞게 됐다 그러면 전화로 꼭 취소를 해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다시 이제 좀 줄긴 했는데 수도권 감염 비중이 또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예. 같고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발생 상황을 좀 보면은 그 지난주가 하루에 한 57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가 한 630명 나왔으니까 조금 줄긴 했지만 네. 왜냐하면 이번 주는 그렇게 700명 넘는 게 하루밖에 없었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자 수는 그대로 뭐 좀 어렵게 말하면 횡보가 되겠죠. 그냥 옆걸음을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방식이고 예. 수도권 환자도 조금 줄었고 비수도권도 줄었는데 수도권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비율이 예, 이제 많이 특징 줄어드는 자체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것이고요. 대신 이제 조금 눈여겨볼 것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보면. 네. 지금 오늘도 보시면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개 다 두 자릿수가 나오고요. 예. 제주의 확진 환자가 상당히 좀 많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서울 강북구 일대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 이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중대본이 보낸 거였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중대본이 보낸 것은 이 이제 송출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광범위하니까요. 지자체가 보내는 것보다는 중대본이 보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좀 특이한 것은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이용한 강북구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지난달 28일에 최고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노래 연습실, PC방, 그다음에 뭐 종사자 N차 감염에서 한 100명 가깝게 지금 확진이 된 상황인데 한동안은 크게 그 발생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이게 떠서 예. 이게 이제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이제 궁금증이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그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노래방도 그렇고 유흥주점도 그렇고 확진자가 나오면 그걸 추적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노래방 도우미들이 있는 그런 노래방이기 때문에 도우미들은 또 여러 곳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위험 요소가 있고 지금 또 검사 기간도 상당히 긴 걸 보면 이게 노출 기간이 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집단 감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려할 수밖에 좀 없는 예. 상황인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업소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래방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이 만들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장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노래방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던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 가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과 같이 이제 인구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래방 도우미가 나오는 업소를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신분 노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 꺼려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임시 무료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좀 진단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도 그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요, 다음 달 중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학생들은 고3 외에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요, 교직원들의 접종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지난해 5월 초에 만들었던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보강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종 관련해서는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고3 학생들은 7월 중순부터 방학이 시작되거든요. 예. 8월 말까지.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접종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며칠부터 맞기 시작한다만 정해놓고 학교마다 방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칙은 시작할 때 1차를 맞고 끝나기 전에 2차를 맞는 방식으로 가고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3 선생님들은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아마 그 시점은 아니지만 아마 2학기 초쯤에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교육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2학기 때 전면 등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음 달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 뭐 그 정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1학기 중에도 뭐 수도권 중학교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백신 접종과는 관계없이 조금 전면적으로 좀 등교를 해서 상황을 보겠다라는 건가요? 그 1학기 중에서 수도권 중학교 특성화고 등교 확대 방안은 건의 사항이었고요.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도 학교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네. 같은 수도권 경기도라도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거든요. 밀집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르군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재량권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1학기에 어떤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한다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3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이게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12세에서 16세가 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임상 결과가 3,700명에 대해서 나와서 아마도 11세에서 아마 16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고3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대책을 만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등교를 하는 게 과연 안전한지 이 부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해서 지금 이 등교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력 격차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전체적인 등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때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코로나19 방역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예를 들면 등교를 했다. 어떤 대책이 좀 중요할까요? 일단 등교를 할 때 증상 발현에 대한 그 선별 여부가 굉장히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등교하고서라도 이제 가족들이 확진을 또 받는 경우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네. 최근에 지역 사안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등교하거나 또는 직장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확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연락과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들 외에도 일반적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뭐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아마 이제 전체적인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 뭐 접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날씨도 풀리다 보니까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앞서서 이제 저희가 제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특히 제주는 해외 여행을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지금 찾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위험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에 그 4월, 5월 그 봄철에 제주도를 찾겠다는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을 때 네. 예상했던 하루 입도객,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비상대책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평일에도 3, 4만 명씩 찾습니다. 예. 그만큼 많이 늘었죠.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 4월보다 딱 2배가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예. 이용한 사람이. 그래서 지난 1월에는 63% 정도가 줄었는데 1년 전보다. 그때는 왜냐하면 지난해 1월은 코로나19가 전면적으로 나섰을 때는 아니고요. 2월에는 30%, 3월에 85%, 4월에 100% 이렇게 2배로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지금 거의 그 지난 2019년, 2년 전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제주도가 확진 환자의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행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된.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과 접촉한 제주도민이 감염이 되고 거기서 네. N차 감염이 일어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그 지역 특성상 사실 한번 감염이 퍼지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영국 변이는 이미 있었고 네. 인도 변이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제주도가 딜레마죠. 제주도라는 것이 이제 관광지이긴 하지만 네. 또 이렇게 많은 외지인이 들어와서 자꾸 감염이 퍼지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주도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대구에서도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구와 제주가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관심이요. 인도 변이를 포함한 변이 감염자가 수십 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변이형들 중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변이들이 지금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19 인도 변이가 최근에 이제 WHO에서 VOC, 베리언트 오브 컨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런 변이주, 주의해야 되는 변이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주들이 국내에서 이제 전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에도 영국 변이주처럼 전파력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어디에서 가장 잘 보이고 있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 최근에 그 영국 변이주가 나면서 그게 기존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을 거의 대부분 대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국에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인도 변이주가 기존의 영국 변이주를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도 변이주 쪽이 어쩌면은 전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WHO도 그렇고 이 인도 변이주 확산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점은 이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변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의한 면역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네네.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으로 영국 변이주 정도의 어떤 방어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한 효과는 아마도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감염력이 워낙 높은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변이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좀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 상당히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온 게 있죠. 이번에 나온 건 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매달 하는 거거든요. 네. 11개 항목 조사하고 대상이 53개 나라인데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게 경제 쪽 그 통신사라서 네네. 경제 상황이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이 11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방역 관련 측면들 뭐 확진자, 치명률, 뭐 백신 보유율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달에 5위를 했죠, 5위를. 네. 그 전달에는 6위를 했는데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그 백신 확보율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요. 네. 네. 나머지 그 지표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사망자는 밑에서 10번째로 적고 예. 그다음에 뭐 감염 건수도 밑에서 12번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방역과 관련해서는 그 성공하고 있는 국가로 뽑히게 되는 예. 것이고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조사 때는 대만이 4위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10위 바깥으로 뚝 떨어졌고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일본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홍콩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이 오른 건데 그만큼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본다면은 사실 이게 언제 또 급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도 상황이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상황에서 주는 교훈은 예. 백신을 사실 뭐 대만 같은 나라는 거의 확진자가 없었던 네, 나라인데 그렇죠. 백신 그것을 믿고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 대만은 하루에 500명 넘는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네. 대처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야구 대표팀도 출전을 그냥 포기해버린 그렇죠.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방역 역량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예. 끝까지 방역을 조심해야 되고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